재계약 없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싫은 소리 못했던 제가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전세집의 시어머니 이름으로 전세권이 등기돼 있으면 누가 집주인인지. 네, 바로 저입니다. 며느리는 몰랐죠. 10년 동안 제게 아침 체크리스트를 스피커로 읽어주고 냉장고에 노란 메모지를 도배하고 단지맘 카페의 시어머니 건망증이라고 쓰면서도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바로 저라는 걸요. 오늘은 68세 김정숙, 40년 경력 간호사였던 제가 어떻게 며느리의 집에서 쫓겨날 뻔하다가 오히려 제 인생의 주인이 됐는지 그 10년의 침묵과 단 한 장의 서류로 모든 걸 바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스마트 스피커의 목소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며느리가 녹음해 둔 목소리였죠. 오늘 아침 저염식 반찬 준비는 6시 30분까지, 소위 도시락은 7시, 정각, 세탁은 흰 옷 표백에 50도. 살균 코스, 화분 물주기는 정수기 온수 100ml, 거실 환기는 오전 9시에 15분간. 매일 아침이 이랬어요. 눈을 뜨자마자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가면 냉장고 문에 노란 메모지가 벌집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살 것들, 화장실 환풍기 필터, 교체 안내, 택배가 오면 송자. 사진부터 내용물까지 전부 촬영해서 가족 톡방에 올리라는 지시까지. 메모지는 20장이 넘었어요. 파란색은 가사일, 노란색은 장보기, 분홍색은 손녀 관련 일, 초록색은 기타 잡무. 며느리 유나는 대기업 프로젝트 매니저였어요. 그녀는 업무 관리 프로그램으로 팀원들을 관리하듯이 저를 관리했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고 감정은 완전히 배제된 채로요. 저는 아침 6시 20분이면 주방에 섰어요. 저염식 시금치나물, 무나물, 계란찜. 40년 간호사 생활로 익힌 병원식 조리법을 써서 정성껏 만들었죠. 소위 도시락도 함께 쌌습니다. 유나가 원하는 스타일로 칸마다 색깔을 맞춰서요. 7시가 되면 유나가 거실로 나왔어요. 아침 준비가 됐는지, 소위 도시락은 챙겼는지 확인했죠. 그러다 어제 화분 물주기가 예정 시간보다 13분 늦었다고 지적했어요. 스마트홈 앱에 다 기록된다면서요. 식물도 루틴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거실 한쪽 벽에는 제 간호사 면허증이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1977년 취득. 그 옆엔 대학병원 간호과장 시절 단체 사진도 있었습니다. 40년 경력의 증거였죠. 수백 명의 환자를 돌보고 수십 명의 후배를 가르치고 무수한 밤을 당직으로 보낸 세월. 하지만 이 집에서 그건 그냥 장식품일 뿐이었어요. 아무도 제 경력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학 지식으로 소위 건강관리에 대해 조언하면 유나는 육아 커뮤니티에서 공부한 최신 정보가 있다며 제 말을 무시했죠. 점심시간이면 집엔 저 혼자였어요.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면 68세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 오후 3시면 손녀 소희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배고프다며 제게 달려왔죠. 소희만이 유일하게 제게 따뜻했어요. 이 아이는 진심으로 저를 좋아했고 저한테 기대고 싶어 했어요.
소위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신발장 서랍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저는 두 가지 서류를 숨겨뒀어요. 하나는 전세권 등기 필증. 전세권자 김정숙, 2015년 5월 15일자. 또 하나는 인천 소래포구 시장 상가 지분 30% 권리증서. 돌아가신 고모가 2018년 유언으로 물려주신 것이었죠. 정수가 내가 어려울 때 쓰라고 하시면서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두 장의 종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요. 4월 어느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유나가 태블릿을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실버타운 자료였어요. 24시간 간호 서비스가 있고 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유나는 제가 거기 계시면 훨씬 편할 거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신경 쓰느라 제게 부담을 드리는 것 같다면서요. 또래 친구들과 지내는 게 더 행복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편하다는 그 말 속에 진짜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배려가 아니라 정리. 저를 이 집에서 지워버리고 싶다는 뜻이었죠. 아들 지우는 불편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더 행복할 것 같아서 그런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알겠다고,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며칠 뒤 주말 오후였어요. 손녀 소희가 태블릿을 들고 제 방에 왔습니다. 학교, 친구가 만든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주려고요. 그런데 제가 화면을 잘못 터치했는지 다른 화면이 떴어요. 단지맘 카페. 그리고 맨 위에 글 제목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건망증이 심해져서 걱정된다는 글. 작성자는 소희맘. 우리 며느리 유나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그 글이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제 방으로 가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대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단지맘 카페를 검색했어요. 로그인은 안 되지만 글은 볼 수 있었습니다. 제목을 누르자 전체 내용이 떴죠. 요즘 시어머니가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침에 몇 번씩 같은 말을 하시고 냉장고 문도 자주 열어놓으시고 어제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으신 적도 있다고 썼더군요. 아직 치매 진단은 아니지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맞겠냐고 물었어요. 자기는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시어머니까지 케어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댓글이 67개였어요. 요양보호사를 알아보라는 조언,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 요양원 보내는 게 서로에게 낫다는 의견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건망증이 없었어요. 같은 말을 여러 번 한 건 유나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제 말을 듣지 못해 다시 물었던 거예요. 냉장고 문은 유나가 메모지를 계속 붙이느라 자석이 약해져서 제대로 닫히지 않았던 거고요. 가스레인지는 제가 켜놓고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유나가 바쁘다고 불 끄는 걸 잊어서 제가 껐던 적은 여러 번 있었죠. 하지만 단지맘 카페 130명의 엄마들 머릿속에 저는 이미 치매 걸린 시어머니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의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누워보다가 다시 천장을 봤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죠.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2014년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 누워 계시던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죠. 내가 없으면 내가 힘들 거라고. 사람들은 내가 약해 보이면 함부로 한다고. 내 이름으로 된 것들을 꼭 지키라고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남편이 그냥 병 때문에 우울해서 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며느리도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말 꽃샘 추위가 지나가고 따뜻해지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지훈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유나와 심각하게 뭔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저는 거실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훈은 엄마한테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이라고 했고, 유나는 당신이 아들이니까 당신이 말해야 한다고 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밥상을 차리고 3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소희는 학원에 갔고요. 밥을 먹는 내내 지훈과 유나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번 달 말이 전세 계약 만기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5천만 원 올려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참에 전세를 자기들 명의로 돌리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명의를 바꾼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지훈은 자기 직장에서 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금리가 시중보다 훨씬 낮다고 설명했어요. 단 명의가 본인 이름이어야 한다고 했죠. 유나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자기들이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훈이 회사 동료들과 스타트업을 준비 중이래요. 사업 자금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 명의로 보증을 서달라고, 형식적인 거라고, 사업만 안정되면 바로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보증, 형식적, 잠깐만. 그 단어들이 제 머리를 때렸어요. 40년 간호사 생활 동안 수없이 봤던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보증 잘못 썼다가 집 날리고, 노후 자금 날리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며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환자분들의 모습이요. 금액을 물으니 7천만 원 정도라고 했어요. 유나는 큰 돈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책임지고 갚을 거라고, 제 명의만 잠깐 빌리는 거라서. 실제로 제가 부담하는 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그릇을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알겠다고, 생각 좀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빨리 결정해달라고 했어요. 계약 만기가 다음 주라면서요. 내일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뒤척이다가 새벽 2시쯤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신발장 앞에 섰어요. 서랍을 열었죠. 맨 아래 서랍 안쪽 오래된 손수건에 쌓인 봉투가 있었어요.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전세권 등기 필증. 2015년 5월 15일. 아들의 신혼집 전세보증금 전액 1억 2천만 원. 제 돈으로 낸 거였어요. 남편이 남긴 퇴직금과 제 저축금 전부를 털어서 마련한 돈이었죠. 그리고 전세권은 제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미 폐암 말기였던 남편이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했던 말이요. 이 집 전세권은 내 이름으로 해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제가 의지할 건 오직 제 이름뿐이라고, 사람 마음은 변한다고, 아들도, 며느리도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고 했어요.
제가 약해 보이면 함부로 대한다고, 제 이름으로 된 게 있어야 제가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죠. 저는 그 말이 싫었어요. 우리 아들을 못 믿는 것 같아서요. 며느리 유나도 밝고 똑똑한 아이였고 아들도 효자였는걸요. 지훈이가 그럴 애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다고, 지훈이는 착하다고 했어요. 근데 착한 게 문제라고 했죠. 착한 아들은 엄마를 지키지 못한다고, 착한 사람은 강한 사람 편을 든다고, 지훈이는 며느리 편을 들 거라고 했어요. 그게 평화로운 길이니까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 뜻을 따라 전세권을 제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마지막 남은 안전장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10년이 지난 지금 남편이 맞았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훈과 유나에게 며칠만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중요한 결정이니까 신중하게 하고 싶다고요. 유나는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주민센터에 갔어요. 복지관 프로그램 안내를 받으러 간다고 말하고 나왔죠. 주민센터에서 우연히 시니어 복지관 센터장 성미라 씨를 만났습니다. 반가워하며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권유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이 다 열린다면서요. 그 말이 신기했어요. 유나는 저한테 스마트 스피커를 명령 기계로 줬는데 이분은 스마트폰을 자유의 도구라고 하니까요. 다음 주부터 복지관 수업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기초반, 스마트폰 활용반, 그리고 시니어 권리 교육 강좌까지요. 복지관 수업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어요. 포털 사이트 검색하는 법, 지도 앱 사용법, 사진 찍고 편집하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법률 정보를 찾는 법이었습니다. 내용 증명 보내는 법, 전세권이 무엇인지, 전세권자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해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메모했어요. 성미라 센터장이 법률구조공단을 소개해 줬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저는 다음 날 바로 예약을 잡았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박재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변호사였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명확하게 말했어요. 전세권자는 저라고, 재계약을 거부하는 건 제 정당한 권리라고, 이건 반항이 아니라 권리 행사라고 했습니다. 전세권 해지 통보 절차를 자세히 알려줬어요.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 명도 요청 기간,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안심시켜줬습니다. 그날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 반, 기대 반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인천 소래포구 상가 지분 30% 권리 증서. 고모가 남겨주신 거였죠. 시장 안에 있는 작은 점포였어요. 다음 날 인천까지 갔습니다. 소래포구 시장은 생각보다 활기찼어요. 젓갈 가게, 해산물 가게, 반찬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죠. 제 지분이 있는 점포는 현재 젓갈 가게를 운영하는 오말순 씨가 임대해서 쓰고 있었어요. 7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목소리는 우렁차고 웃음소리는 시장 끝까지 들릴 정도로 크셨죠. 말순 언니라고 부르라며 반갑게 맞아줬어요. 고모를 기억하고 있었고 제 얘기도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자 말순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며느리 많다고
시어머니를 가사도우미로 아는 애들이 요새 너무 많다고 했죠. 그러면서 만약 제가 여기 내려올 생각이 있으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장사 노하우도 가르쳐주고 손님도 연결해주겠다고요. 손맛만 있으면 장사는 무조건 된다고 했습니다. 40년 간호사 출신이면 건강식 반찬으로 승부를 보라고 조언해줬어요. 요즘 어르신들은 다 건강에 관심 많고 저염저당 음식을 찾는다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공책을 꺼내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전세권 해지 통보, 내용 증명 발송, 상가 일부 정리, 창업 자금 마련, 인천 소래포구 이주, 정숙의 치유밥상 오픈.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정숙의 인생 재시작. 2025년 6월 7일. 아들 내외가 제주도 결혼기념일 여행을 떠난 날이었어요. 공항까지 배웅하고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며칠 전 박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내용 증명서였습니다. 새벽 6시 처음으로 스마트 스피커를 껐어요. 더 이상 그 기계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체국은 9시에 문을 열었어요. 창구 직원에게 내용 증명 발송을 부탁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던 직원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확인하셨냐고. 이거 보내면 돌이킬 수 없다고요. 네, 보내달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내용 증명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전세권자 김정숙은 2025년 6월 7일부로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2025년 7월 7일까지 명도를 요청합니다.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10년 동안 붙어 있던 노란 메모지들을 바라봤죠. 하나씩 떼어냈어요. 저염식 반찬, 소이 도시락, 화분 물주기, 택배 사진, 환풍기 필터, 정수기 온수. 하나씩 떼어낼 때마다 무언가 벗겨지는 기분이었어요. 10년간 저를 짓눌렀던 무게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마지막 메모지를 떼어내자 냉장고 문이 새하얗게 드러났습니다.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 제 공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소파, 테이블, TV, 화분. 이 모든 게 익숙했지만 동시에 낯설었어요.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한 번도 제 집이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간호사 시절 자료들, 사진 앨범, 그리고 남편이 남긴 몇 가지 물건들. 창밖을 봤어요. 6월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10년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잤습니다. 6월 10일. 아들 내외가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주방에 섰습니다. 마지막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였죠. 저염 갈비찜. 40년 간호사 경력으로 개발한 레시피였어요. 염분은 최소화하고 감칠맛은 최대화한 병원식 조리법이었습니다. 황태 북어국. 숙취 해소와 원기 회복에 좋은 국이었죠. 손수 담근 파김치. 유산균이 살아있는 발효식품.
상을 차리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제가 이 집에서 차리는 마지막 밥상이라고요.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제주도에서 잘 쉬고 온 것 같았어요. 거실에 들어서더니 식탁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날이냐고 물었어요. 왜 이렇게 차려놓았냐고요. 앉으라고 밥 먹자고 말했습니다. 소희도 왔어요. 할머니라며 달려와 안겼죠. 저는 소희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가 그리울 거라고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네, 사람이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국을 떠서 유나 그릇에 담아줬어요. 유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받았죠. 많이 먹으라고 제주도에서 피곤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이 제 건강을 물었어요. 여행 가 있는 동안 괜찮으셨냐고요. 저는 괜찮았다고, 아주 건강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저는 옆에 두었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식탁 위에 놓았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내용 증명이라고, 전세권 해지 통보서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지훈과 유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이 집 전세권자는 나, 김정숙이라고요. 2015년 전세 보증금 전액을 제가 냈고 등기도 제 이름으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계약은 하지 않겠다고 한 달 뒤 7월 7일까지 이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했어요.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유나는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죠.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갑자기냐고 되물었습니다. 10년이 갑자기냐고요. 유나의 얼굴이 변했어요. 당황해서 분노로, 분노에서 절박함으로요. 그럼 소희는 누가 보냐고 소리쳤습니다. 집안일은 누가 하냐고, 자기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해야 한다고요. 넌 엄마고 아내니까요. 나는 이제 내 하청업체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유나가 효도를 이야기하고 가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죠. 효도냐고 물었습니다. 단지맘 카페의 시어머니 건망증이라고 쓴 게 효도냐고요. 실버타운 알아보는 게 가족이냐고 물었습니다. 넌 나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냥 무급 가사도우미로 봤다고, 통제 가능한 노동력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유나가 울기 시작했어요. 지훈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저와 유나를 번갈아 봤죠.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시느냐고요. 인천 소래포구라고 대답했어요. 고모가 물려주신 상가 지분이 있고 거기서 장사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이름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식탁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소희만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보며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 했죠.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짐을 다 쌌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한 평생을 살았는데 이동할 수 있는 짐이 이것뿐이라니. 쓸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볍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많은 짐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2025년 7월. 저는 인천 소래포구로 내려왔어요. 말순 언니가 시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들리는 큰 목소리로 반겼어요. 정숙이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면서
손맛 있으면 장사는 무조건 된다고 격려해줬죠. 상가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제 이름이 걸릴 공간이었고 제 손으로 만들어갈 제 가게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었죠. 일주일 동안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벽을 닦고 선반을 설치하고 주방 기구들을 배치했습니다. 말순 언니가 아는 분들을 소개해줘서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도 저렴하게 구했어요. 간판을 달았습니다. 정숙의 치유밥사. 40년 간호사 경력을 살린 건강 반찬 전문점. 그게 제 콘셉트였어요.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저염 갈비찜. 염분은 최소화하고 고기의 풍미는 살린 병원식 레시피. 통멸치, 육수국.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 국물. 저당 깍두기. 설탕 대신 배와 양파의 단맛을 활용한 발효 김치. 병동에서 환자들 챙기듯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맛도 좋지만 몸에도 좋은 음식들이죠. 첫 손님은 말순 언니, 가게 단골 할머니였어요. 갈비찜 한 팩을 사가시더니 다음 날 다시 오셨습니다. 맛있다면서 2팩을 사가셨죠. 그렇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손녀 소희가 왔습니다. 지훈이 데려다 줬어요. 아들은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되풀이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소희는 태블릿으로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찍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영상 편집 기술로 짧은 영상을 만들었죠. 혈압 잡는 황태국 만드는 법, 당뇨에 좋은 저당 깍두기 레시피 같은 것들이었어요. 소희가 그 영상들을 릴스와 유튜브 쇼츠에 올렸습니다. 처음엔 조회수가 100도 안 됐어요. 하지만 꾸준히 올리다 보니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어느 날 혈압 잡는 갈비찜 영상이 갑자기 조회수 10만을 넘었어요. 댓글창이 가득 찼습니다. 엄마 손맛 생각난다는 댓글. 혈당 200에서 130으로 떨어졌다는 댓글. 이런 밥상 차려주는 시어머니가 부럽다는 댓글. 효도는 강요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댓글. 댓글을 읽으며 울컥했어요. 제 음식과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가게는 예약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문을 열면 벌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염 반찬을 사러 오신 당뇨 환자분들, 혈압약을 먹는 어르신들, 건강한 식단이 필요한 젊은 엄마들. 박재우 변호사가 지역 복지관 강좌에서 제 사례를 소개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68세 김정숙 씨는 전세권을 제대로 알고 당당히 권리를 행사했다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존엄은 권리라고 강의했다더군요. 그날 강의를 들은 어르신 한 분이 가게로 찾아오셨어요. 자기도 비슷한 상황인데 용기를 얻었다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손을 잡아주시는 그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께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드리고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요. 단지 제 힘을 숨기고 살았을 뿐이라는 걸요. 40년 간호사로 살아온 전문성, 사람을 돌보는 손길,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능력. 이 모든 게 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힘은 제 이름으로 된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지혜였어요. 2025년 10월.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라는 목소리였죠. 돌아보니 유나와 지훈, 그리고 소희가 서 있었어요.
유나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는 대충 묶은 채였어요. 지훈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너무 교만했다고, 저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처럼 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위 키우면서, 집안일 하면서, 일하면서. 이제야 알았다고 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황태국을 끓였어요. 상 위에 반찬을 올렸습니다. 저염 갈비찜, 파김치, 나물 반찬들. 앉으라고 했습니다. 배고프지 않냐고 물었어요. 세 사람이 상 앞에 앉았습니다. 유나는 계속 눈물을 훔쳤고 지우는 엄마라고 부르며 울먹였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말이 아니라 시간이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용서받고 싶으면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이든 하겠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주 2회 가게에 와서 설거지를 하라고 했어요. 치유식 배달할 때 함께 동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소희의 마음을 먼저 챙기라고 했어요. 공부 성적 말고 진짜 마음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나가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네, 네 어머니,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같은 밥상에서 같은 온도의 국을 마셨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분위기가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혹시 다시 같이 살 수는 없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시는 안 된다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계속 가족이라고, 자주 보면 된다고 했죠. 가족이란 게 꼭 같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그걸 배웠어요. 그 이후로 유나는 정말 매주 가게에 왔어요. 설거지를 하고 배달을 도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저염식 조리법도 배웠어요. 지훈은 주말마다 소희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저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제 선택을 존중했고 제 삶을 응원했습니다. 소희는 더 자주 왔어요. 방학 때는 거의 매일 와서 영상을 찍었죠. 할머니의 치유밥상 채널 구독자가 5만 명을 넘었을 때 소희는 케이크를 사들고 와서 축하해 줬습니다. 어느 날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요. 정말이었어요. 68년을 살면서 지금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당당하고 가장 저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요. 하지만 이젠 스피커의 명령이 아니라 제 마음이 저를 깨웁니다. 가게 문을 열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아요. 손님들이 잘 먹었다고 인사하며 나갈 때 저는 제 이름으로 인사를 받습니다. 정숙 씨, 오늘도 맛있었어요. 정숙 씨 덕분에 혈압이 안정됐어요. 정숙 씨,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해요. 고맙다고, 건강하시라고, 또 오시라고요. 저녁이면 소희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오늘의 메뉴를 소개하고 조리법을 알려주고 시청자들의 질문에 답해요. 댓글창에는 감사 인사와 응원이 가득 찹니다. 엄마 손맛이 그립다는 댓글,
저도 용기 내서 제 권리를 찾았다는 댓글. 나이 들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는 댓글.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권리를 몰랐던 것뿐이에요. 내 이름으로 된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내 힘입니다. 효도는 강요가 아니라 존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건 효도가 아니라 착취예요.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68세에도, 70세에도, 80세에도요.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내 권리를 지킬 용기, 내 이름으로 살아갈 용기. 저는 10년 동안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을 깬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 한 장의 전세권 등기 필증, 단 한 장의 내용 증명,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아들의 평화를 위해 손주들 때문에 참고 계신 분들이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약하지 않아요. 단지 당신의 권리를 몰랐을 뿐이에요. 당신 이름으로 된 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그게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존엄은 나를 지키는 첫 번째 권리라는 거요. 저는 김정숙입니다. 68세 정숙의 치유밥상 대표. 매일 아침 제 목소리로 하루를 엽니다. 제 이름으로, 제 손으로, 제 인생의 밥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스피커 대신 내 목소리로, 체크리스트 대신 내 선택으로, 며느리의 집 대신 내 가게에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것. 효도는 강요가 아니라 존중으로 이루어지는 것. 존엄은 나를 지키는 첫 번째 권리라는 것. 이 진실을 깨닫는데 68년이 걸렸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바로 제 시작이니까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권리로,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그날이 누군가의 내일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